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1학년 통합과 수업을 맡게 된 이름 보이죠? 민병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OT랑 1강 같이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큰 부담 없이 약 한 20분에서 25분 안에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우리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 이름 그리고 저는 2학년 교무실에 있습니다. 3층에. 그리고 담당 과목은 원래 전공은 지구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게 되면 지구과학 파트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들어가는 거는 6반에서 7반이 되었네요. 6반에서 10반까지 뒷반에 우리 여학생들 반에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선생님 본 친구도 있겠죠. 실제 지난주 대면 수업 시간에 이제 온라인으로나마 조금 먼저 본 친구도 있을 건데 만나서 마저 궁금했던 것들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1반부터 5반까지 학생들한테도 배포가 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지구과학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 선생님이 이번 온라인 때는 한 내용을 한 선생님이 같이 나가는 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내거나 기타 등등 진도 관련돼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서 지금 1반부터 10반까지 수업을 다 찍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범위입니다. 지구학생들이 가르치는 범위는 1-1 물질의 기원, 4-1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 4-2 직권의 변화와 그 영향, 이렇게 총 3단원을 중간고사 1학기 기간 동안 나갈 계획입니다. 1학기 동안 요 3가지 해서 시험 범위는 반 정도에서 쪼개지겠죠. 중간 기말은. 그러면 범위는 이제 전반 진도 다 나가는 거 보고 맞춰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거는 다 들어가고 요거는 반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행평가는 1학기 때 지구과학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학기 때 지구과학 수행평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기 전에 우리 대면 수업으로 만났던 친구들이 해줬던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친구들이 적어줬어요. 이렇게 포스트잇 받아왔는데 간략하게 읽으면서 선생님 소개랑 그다음에 학생들이 궁금했던 것들 같이 알아볼게요. 이런 질문은 조금 생각할게요. 쌤 키가 몇입니까? 이런 키 쌤 작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목별 반장은 안 뽑나요? 과학 반장. 이거는 한번 선생님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거든요. 과학의 반장, 지구과학 파트 반장, 이런 식으로 해서 책무성이 있으면 좀 더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어디 사범대 나오셨나요? 쌤 부산대 사범 나왔습니다. 요 질문도 이런 거 답변 안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런 질문은 학교 차원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선생님도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쌤 게임 좋아하시나요? 쌤 게임 너무 좋아합니다. 똥맛 카레 vs 카레 맛 똥. 똥맛 카레가 좀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맛은 없어도 카레는 카레니까 어디 가서 카레 먹어봤다 라고 해야지. 똥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공부법에 대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너무 놀자판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네, 요거는 선생님이 진도와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 흥미를 적당히 잘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피해 안 되는 선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줘야 하니까 쉴 땐 쉬더라도 책임지고 진도 맞추고 재밌는 내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과학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과학이 재미없었는데 이번에 지구과학,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이렇게 나눠지면서 조금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줬는데 선생님이 전 과목 5등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직전 모의고사에서는 전 과목에서 2개밖에 안 틀린, 그러니까 모든 과목 1등급을 받아봤어요. 선생님이. 물론 현역 때 받은 게 아니라 군대를 갔다 와서 좀 시간이 지나서 되게 다사다난하게 살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과학 공부는 단권화 노트예요. 하나의 개념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적어가면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남에게 설명하듯이 단순 필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런 칠판을 여러분들이 그린다 생각하고 하나씩 설명해주면서 스스로에게 설명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올 5등급에서 올 1등급이면 뭐 거의 기적이죠. 지구과학 어려운가요? 어렵다 싶다. 저는 쉬워서 제가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지구과학이라 하면 물화생지를 다 배워야 되죠. 뭐 지진이나 자기장 이런 거 하면서 물리도 배워야 되고, 화석 같은 거 다루면서 생물도 배워야 되고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친구가 또 물어보는 게, 공부 어떻게 하는 게 많이 좋을까요? 1번 교과서 개념 정리하고 반복 읽기, 2번 문제집 많이 풀기. 어떤 게 효율적일까요? 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둘 다 하면 좋죠. 당연히 둘 다. 교과서 정리, 그럼 나만의 단거리 노트 만들고, 가장 좋은 문제집은 뭐니 뭐니 해도 기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1 모의고사 EBS 홈페이지 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번에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의 기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꼭 시간 나면 풀어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별로 꼼꼼하게 씹어먹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공부법은 또 만나서 혹은 여기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학 이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많았고,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취미가 뭔가요? 쌤 취미는 뭐 다들 흔히 하는 뭐 영화 감상, 뭐 독서, 그리고 뭐 음악 감상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게임도 좋아하고요. 특이한 취미가 있다면 쌤은, 여러분들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타란툴라라고 독거미가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려나? 쌤이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타란툴라라고 애완용 독거미가 있는데, 관상용이죠. 절대 만지거나 뭐 팔베개하고 같이 잔다거나 걔랑 뭐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그냥 타란툴라를 몇 마리 정도 기르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무서운 사람은 아닙니다, 선생님. 자, 그럼 이렇게 OT가 간략하게 끝났고, 본격적으로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는 우리 교과서로 치면, 교과서를 들고 수업할까요? 교과서 14페이지 해당해서 교과서 14페이지. 교과서 14페이지. 보이나요? 요새 교과서 잘 돼 있죠, 그렇죠? 교과서 14페이지. 단어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중에서도 물질의 기원, 우주를 이루는 원소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가 오늘 배워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 교과서 뒷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범죄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증거를 수집하죠. 범인이 누구인지. 뭘로 수집합니까, 우리? 그쵸? 뭐 살살살살 털어가지고 지문을 채취한다거나, 혈흔 같은 게 있으면 DNA를 분석을 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가 누구였는지를 우리 과학수사를 통해서 잘 찾아낼 수 있죠. 지금은 너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여서. 하물며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그러한 인간사도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더 궁금한 게 있겠죠. 우리는 우주의 일부죠. 인간은 지구에 속해 있고,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고, 기타 등등. 따지고 보면 하나의 큰 우주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주는 어떠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었을까가 궁금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주 구성 원소에 관해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중요합니다, 이거. 과학적 단어가 중요하죠. 스펙트럼이라는 장치를 통해, 과학 개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흔히 쉽게 말하면, 우리 중학교 때 실험해본 친구들이 간혹 있을 건데, 프리즘이라고 하는 도구 알죠? 프리즘이 뭡니까? 빛을 여러 개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서 빛이 들어온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태양빛이나 뭐 백열도나 빛이 들어오면 막 어떻게 됩니까? 쭉 퍼져서, 쌤이 뭐 분필이 여러 개는 없지만 빨주노초 파란불 이렇게 막 분비가 되죠. 갈수록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됐다가,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죠. 다시 이게 프리즘을 통해서 본 빛이죠. 우리가 하얀색이라고 알고 있던 한 가지의 빛은 사실 프리즘을 통해 통과시켜 보면 여러 가지의 다른 파장의 빛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빛을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것들은 단색광들의 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몰랐던 친구는 지금 알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빛이 나눠진다. 빛이 나눠진다. 우리 나눠질 때 분 쓰죠. 분. 이런 걸 분광이라고 그래요. 분광. 빛을 나누는 과정. 분광. 이러한 분산된 빛, 분광된 띠라고 보면 돼요. 파장에 따라서 분산된 빛의 띠. 이것도 하나의 스펙트럼이 되겠죠. 즉 여러 파장이든 단일 파장이든 파장에 따라서 빛이 분산되어 있으면 그게 곧 스펙트럼이다. 그 하나하나 띠를 스펙트럼이다 라고 부르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교과서 16페이지 한번 다시 볼게요. 교과서 16페이지를 펴보면 위에서 이런 16페이지 위에 그러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에 관해 알아낼 수 있는 범죄 사건의 지문과 같은 단서는 무엇일까? 결론을 선생님이 미리 알려드렸죠. 스펙트럼이라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을 통해서 그러한 특징들을 알아내야만 하는데 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크기도 크지 않아요. 직접 가서 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본다거나 냄새를 맡는다거나 그를 분석할 수는 불가능이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타 죽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저 멀리 떨어진 별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하는 건 빛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빛. 별의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러한 빛을 여러 개로 쪼개서 분광시켜서 단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려고 쓰는 단어입니다. 파장에 따라 분산된 빛의 띠를 빛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멀리서 들어온 빛을 여러 개로 나눠본 거죠. 쪼개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이구 갑니다. 그럼 이러한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두 번째가 선 스펙트럼입니다. 얘기만 들어봐도 뭔가 좀 티가 나죠. 이름만 들어봐도. 연속 스펙트럼은 이러한 띠가 파장에 따라 분산된 빛의 띠가 한 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쫙 넓게 분포한다는 거죠.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같은 무지개 같은 것이다. 교과서 17페이지 아래쪽 그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의 그림을 봤더니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쭉 이어져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른다. 연속 스펙트럼을 부른다.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은 어디서 방출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곳은 고온의 광원이다. 벌써부터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고온의 광원이다. 아이고. 온도가 높은 빛광자의 근원 원자예요. 빛을 내는 근원. 흔히 말하는 별이죠. 별. 혹은 백열등도 가능합니다. 전구도 가능하고요. 즉 스스로 빛을 내는 고온은 꼭 굳이 고온일 필요는 없죠. 우리는 지금 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 그냥 고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돌아와서 광원이면 돼요. 광원. 고온의 광원은 별을 뜻하는 거고요. 백열등이나 전구도 어쨌든 스스로 빛을 내죠.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은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좀 더 정리하면 백색광을 분광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흰색 빛을 분광시키면 이런 연속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무조건 연속띠가 나타나겠죠. 그런 연속 스펙트럼이 보인다. 그 밑에 있는 선 스펙트럼이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낯선 개념입니다. 이게 오늘의 배워갈 끝이에요. 오늘 배워갈 내용이 끝이다. 선 스펙트럼은 교과서 17페이지 아래쪽에 보입니까? 선 스펙트럼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쵸? 위에 있는 백열등의 연속 스펙트럼과 아래에 있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 네온의 선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빛의 띠가 있을 때, 빛을 쭉 분산을 시켰을 때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 스펙트럼이 보이는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다라고 보면 돼요. 고온의 기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교과서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체를 하면 수소가 있겠죠. 예를 들어 H2라고 할까요? 수소 기체, 분자 상태 기체. 그럼 이거는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얘는 수소로만 이루어진 얘가 고온의 에너지를 받으면 들뜸이라고 해야 되나요? 흥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에 있는 원자와 전자가 전자와 그 양성자가 있을 때 전자들이 막 들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과학 개념은 몰라도 전혀 문제 안 냅니다. 시험 문제도 내지 않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수소 기체들이 고온의 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만큼을 다시 내놓게 돼요. 그때 보이는 것이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여기서 방전관이라는 단어는 왜 나왔냐면 실제 우리가 방전관이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 고유의 기체의 선 스펙트럼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예요. 수소 방전관이 있다. 거기에는 수소만 있고 거기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에너지가 주입이 됐죠. 그러면 그때 수소 기체가 나는 요것만 내놓아야지 해서 딱 보이는 게 바로 17페이지 가운데 있는 보라색, 파란색, 하늘색, 빨간색 이런 줄무늬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선 스펙트럼이. 그럼 네온은 좀 특이하게 돼 있죠. 좀 더 네온 방전관에 네온만 들어가 있는 네온 기체만 있는 방전관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네온도 나도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놓아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게 이 파란색,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빛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기체들은 고유의 선 스펙트럼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수소는 이 정도만 딱 내놓고 끝. 네온은 다양하지만 네온만이 낼 수 있는 게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이루는 원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저 멀리서 오는 태양빛을 우리가 스펙트럼을 조사해봤어요. 태양빛의 스펙트럼. 태양빛의 스펙트럼 어딨냐? 여기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태양빛의 스펙트럼은 앞에서 본 이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쵸? 봤더니 연속적으로 쭉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쭉 보이는 듯 하다가 중간중간에 검게 색이 없는 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그쵸? 이런 부분은 일종의 선 스펙트럼의 일종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물어볼 겁니다. 선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기체가 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일 때,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일 때입니다. 이 차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아마 문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광원, 별이 연속 스펙트럼을 쭉 내고 있어요. 태양은 광원이죠. 별이죠. 연속 스펙트럼을 쭉 내고 있어요. 근데 태양 주변에는 태양을 감싸고 있는 기체가 있겠죠. 태양 주변에는 기체가 있을 것이다. 그 기체는 태양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이겠죠. 태양의 중심이나 태양 광구 표면보다는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에너지만 쏙쏙 빨아먹습니다. 주변 기체들이. 저온의 기체는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의 빛만 흡수를 하게 돼요. 그때 보이는 게 연속 스펙트럼 사이에 검게 보이는, 검은색이라고 할게요. 검게 보이는 이를 중요하진 않지만 설명하면 흡수 스펙트럼이라 부르고, 이러한 흡수 스펙트럼은 기체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전관을 통해서 수소는 여기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 라는 것을 방전관을 통해 알아냈더니 태양을 봤더니 여기 똑같이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죠. 이런
이러한 선 스펙트럼은 수소만 낼 수 있는 고유의 값인데 흡수 스펙트럼으로 태양에서 관측되었다는 말은 태양 대기에 수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이 되는 거죠. 다시 수소가 있으면 이러한 선 스펙트럼은 반드시 보여요. 수소 자체가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면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으로 색깔이 있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을 내놓을 것이고, 만약에 수소 기체가 저온일 경우에는 고온의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의 빛만 쏙쏙 빼먹을 거라는 거죠. 이게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이다. 따라서 교과서 18페이지 위를 봤더니 여러 흡수 스펙트럼, 다시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흡수 스펙트럼, 검은 색깔 선들이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스펙트럼,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갖는 기체들을 조사해보면 태양 주변 대기의 구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고, 그게 여러 별에도 적용이 된다면 우주는 아마 대부분 이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선생님이 간략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선생님이 동물 뷔페라고 적어놨네요. 동물 뷔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명의 동물이 있어요. 호랑이, 그리고 상어, 그리고 코끼리, 이렇게 3명의 동물이 뷔페를 간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게요. 뷔페를 가서 쫙 봤더니 여기는 닭고기, 여기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여기는 물고기 중에서도 좀 특이한 거 있을까요? 뭐 고등어, 그 다음에 여기는 상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연어. 선생님 연어 좋아하죠. 연어 맛있죠. 또 여기는 상추 말고 뭐가 있을까요? 야채 중에서 깻잎,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뷔페를 갔는데 차린 게 많이 없지만 뷔페입니다. 이렇게 뷔페를 갔을 때 호랑이, 상어, 코끼리가 뷔페를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셋 중에서 한 명만 먹었대요. 2명은 그냥 먹기 싫어서 그냥 나갔대요. 그러고 봤더니 없어진 게 고등어랑 연어가 없어졌다라고 합시다. 뷔페를 딱 갔더니 이 3명의 친구가 랄랄라 손잡고 뷔페를 갔다가 나와서 나는 그냥 오늘은 안 먹을래 해서 2명은 안 먹고 1명만 먹었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어떻게 알죠 우리? 상어가 먹었겠죠 아무래도. 호랑이는 돼지랑 닭만 먹고, 상어는 고등어랑 연어만 먹고, 코끼리는 상추와 깻잎만 먹는데 얘는 초식성이고 바다에 살고 육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뷔페가 차려져 있을 때 고등어랑 연어만 쏙 하고 없어졌다는 거는 누가 봐도 상어가 왔다 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상어 테이블을 볼까요? 상어 테이블, 여기 닭, 여기 돼지, 여기에 고등어 놓여 있겠고, 여기 상추는 안 놓여 있겠죠. 다시 고등어 비어 있고, 여기 연어. 상어는 뷔페 접시를 이런 똑같은 접시통을 주었을 때 여기에 고등어 담아왔을 거고 여기에 연어 담아왔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 흡수와 유사한 거죠. 뷔페라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을 때 상어가 이 뷔페에 있다면 분명 고등어와 연어는 없을 것이다. 상어는 스스로 자기 테이블에 고등어와 연어를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를 다시 적용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있을 때 대기의 주변에 수소가 있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 특정 파장만 흡수되었을 것이다. 수소 자체는 고온일 경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방출할 것이다. 이게 선 스펙트럼의 예시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고온의 강원으로부터 그 강원 주변의 기체의 성분을 이러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호랑이가 들어갔으면 요 2개만 없겠고 나머지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
스펙트럼만 보아도 아, 호랑이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코끼리만 갔어요. 호랑이랑 상어는 집에 자고 있고 코끼리만 갔어요. 누군지 몰라도 뷔페를 딱 봤더니 쌍추랑 깻잎만 싹 다 없어지고 고기랑 육류랑 해산물은 남아있고 상추 깻잎은 없어지는 걸 봤어요. 그럼 누가 봐도 아, 코끼리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스펙트럼과 비슷한 예인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내시 동물 뷔페 기억해놨네요. 지우진 않을게요. 다시.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과학자들이 여러 별들의 스펙트럼을 다 분석을 해봤죠.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일부분만 쫑쫑쫑 없어지는 것들을 막 끌고 모아서 실험관에서, 실험실에서 여러 기체들을 다 선 스펙트럼을 다 조사를 미리 해놨어요. 대입만 하면 되겠죠. 아, 이 부분이 없으니까 수소가 들어있을 거고, 이 부분이 없으니까 헬륨이 들어있을 거고, 이렇게 착착착 찾아 나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교과서 1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과학자는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우리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약간 나와 있네요. 방출에 의한 선 스펙트럼이라고. 방출 선 스펙트럼, 흡수 선 스펙트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8페이지 윗문단에, 다시 아래 문단에 결과 태양이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이 부분 중요해요. 별표 칩시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문제 자주 나오죠.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로서 비율로 존재하더라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이걸로 아마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낚시 문제를 많이 낼 것도 같은데 질량비라는 것, 개수비가 아니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질량비라는 것. 이 두 원소가 우주 전체의 98% 차지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질량을 가진 물질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98%가 수소와 헬륨으로 우주는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도 약간 맞은 것 같은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파트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펙트럼이 무엇이었는지, 연속과 선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연속은 광원이 내는 것이고 선 스펙트럼은 기체가 낸다. 저온일 경우에는 흡수를 하고 고온일 경우에는 방출한다. 기체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어떠한 기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서 우주 대부분의 별들을 조사해봤을 때 대부분 우주 전체의 98%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각각의 질량비는 3대 1로 존재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이 되었을 때 우리 다시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꼭. 안녕.